지난달 제1회 국악의 날이 열렸습니다. 국악의 날인 6월 5일은요. 세종대왕이 직접 작곡한 궁중음악이죠. 여민낙이 실록에 처음 기록된 날이라고 하는데요. 여민낙, 말 그대로 백성과 함께 즐긴다라는 뜻입니다. 음악을 통해 백성을 위로하고자 했던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어디 우리를 위로하는 게 음악뿐일까요? 오늘은 책을 통해 위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책방지기 이지혜입니다. 책책책 인생 책책 책비싸움 책수의 권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로 지식 탐험가이자 비즈니스 기술 입문 쪽으로 글을 쓰고 있는 작가 이시안입니다. 네, 첫 번째 코너 고전 읽기 시간입니다. 이시안 작가님 오늘 어떤 책인가요? 혹시 미국 부자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 있으세요? 미국 부자. 네. 워런 버핏. 워렌 버핏. 워런 버핏. 네. 워렌 버핏 진짜 대표적이잖아요. 네, 네. 근데 이 사람 보면 돈이 진짜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맨날 햄버거만 먹고 집도 옛날 집에 살고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근데 미국 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네네. 돈을 많이 모으긴 하는데 그것들을 펑펑 쓰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검소하게 사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 누구예요? 그 일론 머스크도 이동집에 산다 그래서 네. 그거 이슈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건 왜 그럴까? 어떤 생각으로 그러면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책이에요. 오, 그래요? 네. 부자 얘기 나오면 또 우리 진영 씨 좋아하잖아요. 동공 지금 커졌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아마 동공이 커졌지만 네. 이 책 제목을 들으면 더 커지실 겁니다. 아, 진짜요? 네. 뭐예요? 막스 베버가 지은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이에요. 아니, 이게 뭐예요, 지금? 아니, 듣자마자 이제 머리 아프잖아요. 네. 왜 또 이런 책을 선택하셨대요? 그러니까 네. 진영 씨처럼 제목만 들으면 아 머리 아프다 어렵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시안 작가님을 믿습니다. 늘 이렇게 쉽게 설명해 주시거든요. 네. 오늘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모습을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오늘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말은 어려워요. 잠깐만요. 자, 프로테스탄티즘의 개념부터 한번 짚고 갈까요? 프로테스탄티즘은 흔히 이야기하는 개신교입니다. 기독교라는 말은 원래 크라이스트교예요. 그렇구나. 근데 프로테스트라는 말은 반대하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티즘은 여기에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기독교, 그러니까 가톨릭에 반대하는 움직임인 거죠. 그러니까 뭐에 반대했냐면 그 가톨릭이 예전에는 좀 세속화되고 면죄부를 팔면서 굉장히 돈만 밝히고 권력과 유착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건 잘못됐어. 기독교가 오염된 거야. 라고 해서 마틴 루터, 칼뱅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일어서게 됩니다. 종교개혁. 그렇죠. 종교개혁. 칼뱅의 어떤 상상들, 생각들, 엄격한 금욕 생활을 통해 가지고 기독교 신앙을 확립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퍼져나가게 돼요. 요것들을 이제 우리가 프로테스탄티즘이라고 정리해서 부르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막스 베버는 자본주의의 시작을 프로테스탄티즘에서 찾은 건가요? 지금 자본주의가 왜 이렇게 됐는지의 어떤 시작이라기보다는 전개, 방향? 부자들은 왜 이렇게 돈을 모을까? 여기에 대해서 기존에 어떤 뭐 새로운 기술이 나왔다, 이런 제도가 나왔다, 이런 거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고민하다가 그거를 바로 여기 프로테스탄티즘, 여기서 찾게 되는 겁니다. 이 두 번째 포인트로 이 얘기를 좀 살펴볼게요. 중세시대 사람들은요, 네. 쉬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오. 그러니까 내가 돈을 더 벌고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까를 고민하는 네.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건 요 정도야. 그러면 몇 시간 일하면 그걸 할 수 있어. 딱 그 시간만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잉여 수익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도 없었고 더 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미국으로 들어가면서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뭐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화폐 취득을 해야 돼. 돈을 벌어야 돼.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면서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벤자민 프랭클린 같은 경우에는 화폐 취득이 인간의 윤리와 연결된다라는 말까지 하거든요. 윤리요? 네.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지? 중세에서 왜 이렇게 넘어간 거지? 여기가 궁금하니까 막스 베버가 이것을 종교적으로 칼뱅주의, 경건주의, 그다음에 메서디즘, 그리고 침례교 이런 것들을 분석해가지고 이 책을 만든 거예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막스 베버가 종교에 굉장히 주목을 했던 것 같은데 특별히 그런 이유가 있나요? 자본주의가
서양에서만 생긴 건 아니잖아요. 네. 그 동양에서도 분명히 들어갔는데 좀 다르게 발전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차이가 뭘까? 가장 큰 차이가 보니까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테스탄티즘에 주목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야, 그러면 막스 베버가 프로테스탄티즘에서 찾은 자본주의의 정신은 어떤 걸까요? 일단 금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한 대가로 돈이 축적되는 거예요. 네. 저 사람이 부자인 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오. 열심히 일해서 인정받은 거거든요. 부자가 되겠다는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금욕주의를 열심히 실천한 사람이 부자니까 부자는 오히려 가장 기독교적으로 맞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윤리적으로 맞는 사람인 거죠. 근데 얘기를 들을수록 딱 저는 이 한마디가 생각나요. 일하기 싫은 자 먹지도 말라. 얘기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솔직히 돈 좀 벌고 부를 좀 많이 쌓았다 하면은 쉬엄쉬엄 해도 되잖아. 좀 놀면서.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부를 쌓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또 하나님의 어떤 명령을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좀 서양 부자들이 이해가 안 되는 면들이 이걸 보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동양 부자랑 서양 부자를 이렇게 나눌 수는 없겠지만 사실 부자 하면은 흥청망청 돈을 써도 되는 사람으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런 개념으로 보니까 오히려 성실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부자가 된 거다라는 새로운 감각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고전 읽기 조금 어려워 보였는데요. 자본주의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청교도 정신이 자본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함께 만나봤습니다. 책과 인생 이야기 함께하는 인생 책방, 오늘 모실 주인공은요, 국민 마음 멘토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인지심리학자 김경희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믿기지 못하는 거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계속해서 습득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다양한 많은 것들 중에 오늘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무엇일까? 교수님 소개하면은 심리학자 아니고 인지심리학자라고 저희가 항상 소개를 하거든요. 이런 질문 많이 받으실 것 같긴 한데 인지심리학이 뭔지 한번 다시 설명해 주시겠어요? 심리학자들이 이제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을 이제 농담 삼아 이공계라고 이제 놀리는데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뭐 생물학, 수학, 컴퓨터 이런 것만 배우고 졸업을 하거든요. 이제 보통 심리학자면 뭐 프로이트, 융, 아들러 많이 이제 떠올리시죠. 안 배워봤어요. 진짜요? 요즘 독학으로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아주 최소한 배우고 이제 왜냐하면 이제 사람을 생물학적으로 수리적으로 이해해라. 그래서 물리학이에요. 예, 그 예전에는 사이코피직스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정신물리학, 정신물리학으로 불렸죠. 그래서 지금도 그 전통이 강하게 남아 있어서 그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반적인 심리학이 팁이면 인지심리학은 현미경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이제 심리학자시다 보니까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의 심리를 왠지 분석을 계속 하실 것 같아서 너무 피곤한 직업병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잘 몰라요. 이제 의사 선생님들도 왜 차트 보고 검사 결과 보고 그렇게 아실 수 있는 것처럼 저희들도 한번 이제 술자리나 아니면 뭐 차 마실 때 흉내 내봤는데 다 틀리더라고요. 그러면 좀 긴장을 내려놔도 되겠습니다. 교수님 볼 때마다 내 마음을 너무 꿰뚫어 보시지 않을까 약간 긴장하게 됐거든요. 왠지 신기 있는 것 같고. 뭐 이제 이재 아나운서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잘 드신다 정도. 과연 꿰뚫어 보시잖아요. 권진영 씨 같은 경우는
좀 생각보다 의외로 예민하시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죠? 이시연 작가님 어떠세요? 근데 왜냐면 이제 이 작가님은 오늘 처음 뵀으니까 네. 오늘부터 이제 매의 눈으로 한번 끝날 때 한번 그런 물어봐야겠는데요. 끝날 때 물어. 네네네. 좋습니다. 우리 김경은 교수님 어떤 인생책 들고 오셨을지 궁금한데요. 바로 이 책입니다. 홍대선 작가의 한국인의 탄생. 어떤 책인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볼까요? 한국인은 어떻게 지금의 별종 한국인이 되었는가? 한국인의 기원을 쫓아가보는 한국인의 탄생. 작가는 단군, 고려 현종, 정도전 세 명의 인물과 생존, 전쟁, 혁명이라는 세 개의 키워드를 통해 한국인에게 새겨진 DNA를 얘기하는데요. 한국인의 남다른 생존과 투쟁 연대기, 그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자, 여기는 우리 모두 다 한국인이지만요. 한국인들 참 남 얘기하기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죠? 너만 알고 있어. 네, 남 얘기하기 좋아하고 약간 그중에 불만이 굉장히 많고 아, 저 사람 왜 저래 하면서도 사실 굉장히 위기 상황이 되면 똘똘 뭉치고 도와주기도 굉장히 잘하는 정많은 민족이 한국인이다. 이런 한국인의 특성을 이 책에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고 굉장히 웃으면서 볼 수 있는 내용이더라고요. 네. 재밌게 봤습니다. 두 분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굉장히 신선하고 흥미로웠어요. 책을 보니까 일단 우리는 화가 많아. 한이 많고 행복하지 않아. 아, 왜 이렇게 우리는 삶이 고통스럽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보니까 그럼에도 위기에 처하면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 그 힘이 내재돼 있다.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작가님은 어떠셨어요? 일단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네. 예를 들어 뭐 한국인은 짜증이 많다. 네. 하지만 분노는 아니다. 그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지 그 사촌을 죽여서 내가 저 땅을 뺏어야겠다라고 생각하진 않는다는 거죠. 그렇지, 그렇지. 네. 이게 너무 재밌으면서도 되게 논리적이에요. 맞아요. 읽다 보면 계속 쭉 따라 읽게 되고 빠져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우리의 시각을 확장해주는 책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저희는 그렇게 봤는데 또 교수님께서는 심리학자로서 다른 시선으로 보셨을 것 같거든요. 이 책을 인생책으로 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서점에서 이 책을 처음 잡아서 딱 보다가 네. 별 생각 없이 이거 문화심리학자가 내가 모르는 사람이 있나? 그럴 리가 없는데? 라고 보면서 계속 저자가 누군가를 보면서 봤어요. 네. 근데 이제 이 홍대선 작가 이분이 기자를 하셨더라고요. 대부분 보면 이제 심리학자들이 H를 조심하고 P를 봐야 된다. 네. 이제 예를 들면 H가 히스토리고요. P가 펄슨이거든요. 네. 사람인데 위대한 창의적인 산물에 너무 초점을 맞추면 P, 그 사람이 왜 그걸 그 순간에 창의적으로 생각했을까를 못 봐요. 그래서 역사가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됐는가를 보려면 그 순간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역사는 그 순간으로 돌아가기 되게 어렵죠. 근데 그 순간을 암시하는 되게 자질구레한 단서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순간에 날씨도 있고 그 순간에 뭐 먹었는가도 있죠. 이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위대한 결과나 대단한 어떤 산물에 그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자질구레해 보이는 단서들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아까 굉장히 논리적인 글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논리적인 글 중에 되게 궤변이 많잖아요. 네, 맞아요. 왜? 전제가 이상하니까. 네. 앞뒷말은 맞는데 전제가 이상하니까 결국 궤변이 되는데 이 책은 전제도 되게 과학적으로 잘 접근해 봤고 그러니까 논리가 같이 붙으면서 굉장히 설득력 있으면서도 맞고 틀리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 대한 생각을 제대로 한번 다른 각도로 하게 만들어주는 책이라서 저는 이 책 처음 보고 난 다음에 대학원생들한테 한 권씩 이렇게 보라고. 네. 그래서 저한테는 최근에 만났던 심리학자가 쓰지 않았지만 심리학자보다도 더 심리학자 같은 책. 이렇게 이제 전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키워드를 통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한국인은 누구인가입니다. 작가는 역사를 막 추적해 가면서 한국인의 기원 그리고 한국인에게 심겨진 DNA를 분석해 가는데요. 저 이 얘기에서 빵 터졌잖아요. 단군이 부동산 투자에 실패했다. 너무 재밌는 표현이에요. 근데 그동안 우리는 대한민국은 사계절이 있어서 너무 축복받은 나라다 이렇게 배워왔고 생각해 왔는데 새로운 접근이었어요. 이 홍대선 작가 이분이 쓴 그 한 문장 한 문장들이 사실은 다 각주를 붙이면 심리학적으로 그리고 진화생물학적으로 참고문헌을 엄청 붙일 수 있어요. 네. 사계절로 갈수록 뚜렷한 계절의 변화가 심할수록 뭐 지능지수가 높다는 연구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산악지형이 높을수록 사람들이 근면성실할 수밖에 없다는 연구. 뭐 하지만 그러면서도 행복지수 떨어진다는 연구.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물론 이건 논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일일이 다 참고 문헌을 계속 명시하진 않았지만 한국은 사람이 살기에 좋은 지형은 분명히 10,000년 전, 20,000년 전으로 가보면 결코 아니다. 그건 분명하죠. 그런데 살기 어려운 곳에 사니까 도전이 많고 도전에 다시 응전하다 보니까 무언가 삶의 방식이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는 좀 더 차별적인 측면이 생길 건 분명하다. 아주 자연스러운 추리죠. 자연스러운 추리죠. 그리고 뭔가 기후 변화도 굉장히 막 급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산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 얘기인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생존하기 위해서는 모두 먹을 수 있는 걸 식재료화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한국인을 마늘의 민족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게 근거가 있다고요. 왜냐하면 이제 워낙에 먹을 것이 귀하니까 네. 이런 지형에서 왜 나물도 사실은 다른 나라 가면 대부분 사실 독초래요. 근데 네. 그런 걸 다 어떻게 알고 먹을 수 있는 건지 너무 신기하긴 해요. 먹기는 먹어야 되는데 왜 먹을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왜 소금에 다 전부 다 절인다든가 뭐 이렇게 데친다든가 이런 조치를 하는데 마늘 같은 것은 특히나 한국 문화에서 아예 전설에 등장합니다. 맞아. 네. 마늘 먹으면 뭐 됩니까? 인간 되죠. 사람 되죠. 인간 되잖아요. 맞아. 네네. 다른 나라 가면 마늘이 약의 일부지 사실은 음식의 일부로 들어간 게 별로 아닌 경우가 많은데 이제 이런 경우는 또 하나하나씩 이유되면서 설득하고 문화적으로 먹어야 돼. 그래서 그다음에 섭취해야 돼라고 하면서 척박한 환경에서 나는 거의 모든 재료들을 음식으로 소화하면서 먹을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자연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높아졌을 거고 그리고 환경을 보는 그 시선도 훨씬 더 치밀해졌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은 자연스럽게 추리가 가능하죠. 네네. 여기 보면 우리나라가 중국이 너무 거대한 나라가 있었는데 거기서 흡수되지 않고 이렇게 독자적으로 살아남은 것에 대해서 신기하지 않냐 물어보니까 그제서야 신기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살아남았지 생각해 보니까 여기서는 그걸 산성이라는 걸 얘기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산성에 대해서 교수님도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왜 이제 중국 쪽에서 특히 쳐들어오면 저 끝에서 막 이렇게 막 먼지가 막 그냥 진짜 막 그 사막의 모래폭풍처럼 막 올라오면서 대군이 몰려오는데 뭐 맨날 뭐 한 30만 명은 기본으로 쳐들어오고 뭐 100만 대군, 뭐 200만 대군 이렇게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안 죽었지? 거란, 여진, 돌궐, 뭐 다 흑수말갈 다 옛날에 뭐 우리보다 더 컸다는데 언어도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런 민족들은. 그렇다면 이제 살아남기 위한 방법을 골몰이 생각을 했을 텐데 교전비.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한 명이지만 10명을 죽여야 돼요. 혹은 한 명이 상대할 수 있는 최고의 구조. 대신 여기다가 뭐냐면 뒤로 물러나면 안 돼요. 산성이라고 하는 절대적으로 방어에 유리한 구조를 만들고 대신 우리 1,000명, 2,000명, 3,000명은 다 함께 협동을 해야 돼. 엄청난 단결을 해야 돼. 사실 이게 우리가 지금 의외로 지금 우리를 좀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 기업에서도 되게 많이 산성치고 있는 기업들 되게 많고 그다음에 나라 살림도 좀 산성 문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꼭 이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분명한 건 생존 욕구는 정말 너무너무 강렬한 그런 민족이나 그리고 문화가 아니었는가. 사실 이제 한민족이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 지금은 좀 그렇게까지 유효하진 않죠. 하지만 한국 문화라고 하는 표현은 아주 굉장히 앞으로도 유효할 개념 같은데 한국의 문화가 만들어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바로 그렇게 산성처럼 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막아내고 물러서면 우리 큰일 나니까 다 함께 일치단결해야 돼. 언제? 위기에.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평상시에 협동이 잘 안 되는 위기를 맞아서야 뭉치고. 문화심리학자들이 그 얘기 정말 많이 하거든요. 일본에 비해서 평상시에 참 협조 안 되는데 위기에 정말 단결 잘하고 상대적으로 일본은 평상시에 굉장히 협조를 잘하는데 규칙을 잘 지키고 엄청난 위기가 오면 굉장히 이 단결의 그런 그 정도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런 척박한 자연환경을 극복하면서 거대한 외세에 맞춰서 싸우고 생존하기 위해서 정말 끈질긴 근성이라던가 독종 같은 면모가
한국인들에게 이렇게 새겨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책 내용 중에서 교수님께서 좀 개인적으로 재밌게 본 내용이 있으면 더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가장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조선이라고 하는 문화, 예를 들자면 조선이라는 문화가 왕을 고위 공무원 혹사시킨 문화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사실 굉장히 강력한 왕권이 피지배계급을 통제하고 착취하고 마음대로 했던 문화가 아니라 굉장히 아래 위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사회적으로 낮은 계급이라고 하지만 위를 계속 견제하고 그다음에 위도 계속해서 내가 낮은 계급이라고 해도 긴장 끈을 놓지 않고 저 사람들한테 계속 욕먹지 않기 위해서 네. 계속 노력 고군분투하는. 사실 지금도 그렇지 않나요? 네. 그래서 늘 끊임없이 충돌하는 거, 늘 끊임없이 견제하는 거, 늘 끊임없이 끌려가지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끌려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실 그래서 갈등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하니까요. 여기 보면 그런 내용도 나와요. 평양의 기생이 왕한테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상소하는 내용도 나오거든요. 술만 마시지 말고. 그리고 내가 당신 후궁으로 삼은 사람 내가 아는데 예, 그거 봤더니 걔 별로 안 좋은 애야. 이런 얘기까지도 왕에 할 수 있는 정도의 문화니까 네. 사실 그런 것들은 면면이 이어져 오는 우리나라의 어떤 중요한 특징 아닌가. 또 하나 굳이 덧붙이자면 일본의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도저히 이해를 아마 하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들키지 않은 모습들까지도 아주 적나라하게 쓰여있기 때문에 낯뜨거워지지만 그래도 같이 웃을 수 있는 유쾌함이 있더라고요. 그걸 유쾌하게 풀어냈다는 게 그러니까요. 너무 고마워요. 맞아요. 고마워요. 근데 이 작가가 이 한국인의 탄생을 쓰게 된 그 배경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거 사실 사춘기 때 하는 질문인데 정확하죠. 내가 누구인지, 나는 뭔지, 뭘 위해 살고 있는지 이걸 아는 게 우리 삶에서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한 사람의 인생에서 제일 나는 누구인가를 고민하는 그 결정적인 출발점이 사춘기잖아요. 사춘기. 근데 이게 연결하면 답이 나옵니다. 한국이 사춘기인 거예요. 지금. 한국이 사춘기. 네. 이거를 사회심리학자 그 허태균 교수님은 아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 사춘기 전에 막 유아, 그다음에 아동기 때, 이때는 어린이 때는 네. 대부분 부모님을 따라하죠. 말 잘 듣죠. 네네. 그렇죠. 그리고 부모님이 하는 행동을 모방을 많이 하죠. 네. 근데 한국이 지금까지 남의 나라 따라했거든요. 그렇죠. 벤치마킹이란 말 옛날에 엄청 많이 했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다른 나라가 어떻게 했는지 빨리 쫓아가야 되니까. 근데 요즘 벤치마킹이란 말 안 들리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가 아니라 상당 부분 이제 앞서가는 나라가 됐죠. 그러니까 이제 누굴 따라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춘기라고 저는 보거든요. 아마 우리나라가 지금 이 사춘기를 앞으로도 한 뭐 10년, 20년 잘 보내야 될 텐데 이게 우리가 누구인가를 우리 스스로 생각 안 하고 사실은 굉장히 남의 시선으로 우리가 생각해왔던 적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춘기 때 나를 찾기 위해 하는 끊임없는 질문들과 그 갈등들이 성숙한 인간들을 만들어내듯이 한국이 가지고 있는 지금 이런 문제들과 이런 고민들이 더 멋진 한국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동력이 되겠어요. 계속해서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자, 김경영 교수님의 책과 인생 이야기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슬기로운 인간 생활입니다. 익숙한 표현이죠. 우리 교수님의 저서인 지혜로운 인간 생활에서 저희가 좀 차용해왔습니다. 마음에 드세요? 네. 복 받으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한국인의 기원과 특징을 알았다면은 이제 개인의 스스로의 삶도 잘 이뤄나가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한국인의 탄생에도 나오지만 워낙에 한국인들이 생존을 위해서 쉬질 않고 끊임없이 달리다 보니까 삶이 고통스럽고 행복하지 않다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하게 되거든요. 사실 한국인의 뇌를 연구하면 사실은 행복에 관련된 신경전달 물질이 다른 나라에 사는 혹은 다른 문화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안 나온다. 이거는 뭐 분명한 사실이죠. 네. 그래서 뇌에서 행복을 잘 느끼게 만들어줄 수 있는 신경전달 물질이 많이 나오는 순서 국가별로 네. 1등부터 그다음에 이제 꼴등까지 매기면 한국이 꼴등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러면 우리가 되게 불행한 것 같은데 이거를 뒤집잖아요. 그럼 한국이 1등으로 올라가고 그 1등이었던 나라가 꼴등으로 내려가죠. 그럼 이제 이거를 다른 나라 심리학자들한테 이거 무슨 순위인 것 같아? 라고 하면 대부분 이렇게 얘기해요. 오, 이거 국민 근면 성실도 순위라고. 그러니까 이게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살면서 행복감을 너무 쉽게 느껴버리면 오히려 적응력이 떨어지니까 행복감을 적게 느껴서
다른 문화권에 사는 사람만큼 행복감을 가지려면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이루고 더 많이 행동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문화가 됐거든요.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부지런히 살다 보면 우리가 결국 맞닥뜨릴 수 있는 건 지친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수많은 사람들과 만날 때 지친 상태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네. 지친 상태에서 만나니까 사람한테 온전히 많은 시선과 정을 주지 못하고 사실 정의 문화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가족에서도 되게 많이 일어나죠. 맞아요. 그래서 외국 연구자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 말은 진짜 이해가 안 된대. 그런데 이게 안 돼 그랬더니 이거 말고도 한 몇백 개가 이해가 안 된대요. 한국어에서. 그 뭔데요? 그랬더니 지긋지긋하다라는 말. 지긋지긋하다. 근데 우리나라 가족들 나오는 드라마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야. 지긋지긋해. 맞아. 이게 헤이트야, 디슬라이크야, 앵거야, 뭐 새드야, 뭐야 도대체 이거. 그러면 다 들어가 있어. 다 들어가 있어.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많은 복합 감정의 문화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한국에 막 뭐 섭섭하다, 막 맛득지 않다, 빈정상하다, 막 이런 묘한 느낌들. 맞아. 네. 한국은 그러니까 인간 대 인간이 만났을 때 상대방의 감정을 쉽게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너를 알잖아 이런 말 하지 말고 아 내가 미처 생각을 못했다라고 이렇게 인정하는 그 순간에 네. 오히려 물꼬가 터지고 그 다음에 갈등이 어느 정도 봉합되기 시작하면서 잘 해결되는 그런 출발점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내가 널 알잖아. 네. 그렇죠. 내가 널 아니까 너 위해서 하는 얘기야. 이런 얘기 좀 하지 말고. 그러네요. 난 아직도 너를 잘 모르겠다. 맞아요. 네. 근데 이러면 상대방도 마음이 묘해지거든요. 이렇게 대화를 해야 됩니다. 왜 행복하지 않은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쳐 있어서다라는 게 너무 저는 공감이 되는 게 제가 아이 키우면서 너무 느끼거든요. 제가 너무 피곤한 날은 아이에게 친절하게 말이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네. 정말 다정함은 체력이구나. 맞아, 지치지 맞아. 않아야 다정해질 수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뾰족해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지치지 않은 상황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안 지치기 위한 정말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심리학자의 입장으로 말씀드리자면 누가 봐도 충분히 자는 거예요. 충분히 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잠잘 시간도 없다니까 이라고 우리가 보통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분의 하루를 쭉 추적을 합니다. 추적을 하면 굉장히 소중한 걸 잠이랑 거래하고 계세요. 네. 내가 이거 조금만 더 보면 내가 자격증 딸 텐데 더 일찍 내가 이거 조금만 더 보면 시사 교양 상식을 내가 혹은 또 이런 것도 있죠. 저 OTT 조금만 더 한 2편만 더 보면 결말 보고 잘 텐데.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사소한 거에서부터 삶에 대한 중요한 결과물까지 그걸 해내기 위해서 만 가지의 이유로 잠을 덜 자요. 만 가지 이유로. 네. 잠을 잘 자지 못하면 스트레스가 많이 와서 사람과 갈등이 많아지죠. 그러면 사람과 갈등이 많아지면 잠을 잘 못 자죠. 그렇죠. 그럼 이게 이제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잖아요. 이거는 그런데 심리학자들은 이제 최근에 결론을 냈어요. 잠이 먼저. 어쨌든 스트레스를 줄여서 잠을 잘 자려고 하는 거는 그거의 절반의 효과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잘 자야 돼요. 잘 자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존을 위해 몸부림쳐야 됐던 한국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근면성실하고 IQ도 최고로 높은 경제에 올랐지만 한국 사람한테 잠은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루를 열심히 살고 난 다음에 지쳐 쓰러져 있는 혼절 상태가 잠이기 때문에 자기가 몇 시에 자서 몇 시간 자야 제일 좋은 다음날 좋은 상태로 사람을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맞는 것 같다. 저는 1시에 자서 8시에 일어나면 다음날 제일 컨디션이 좋아요. 1시요? 근데 이제 제 아내는 11시간을 자야 되는 아인슈타인이었어요. 네. 11시간이요? 네. 많이 주무시네요. 아인슈타인이 11시간 잤어요. 오, 평생. 와.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11시간 자면 11시간 잔다고 얘기를 안 하고 11시간 쳐잔다고 얘기해요. 첫째가 붙어요. 야, 근데 각자 그게
다르다. 그래서 어떤 분한테는 미라클 모닝이에요. 네. 하지만 어떤 분한테는 한 30-40%에 해당하는 분들한테는 미라클 대참사고. 맞아요. 그러니까 모닝, 대참사 모닝이죠. 대참사 모닝이 될 수 있고. 근데 왜 그러냐면 인간이 이렇게 적게 자는 사람, 길게 자는 사람, 아침에 똑똑한 사람, 저녁에 똑똑한 사람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24시간 이런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동물들은 몰살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다시 여기로 돌아가네요. 나는 누구인가, 내게 잠이 얼마나 필요한가에 대한 분석이 좀 필요하겠어요. 잠을 잘 자고 이제 기본적으로 잠이 세팅이 잘 됐다. 그러면 우리가 또 어떻게 소통하면 좋을까요? 문화심리학에서 서양인들은 자율성 자기가 높다 그래요. 자율성이라는 건 내가 알아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일본과 같은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대상성 자기. 저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해야 잘 맞출 수 있는가. 근데 대상성 자기도 자율성 자기도 되게 약해요, 한국인들은. 그럼 자기가 없냐? 아니죠. 뭐냐면 주체성 자기라 그래서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그 다음에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질문하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거든요. 네. 친구분이랑 같이 점심 드시러 가셨는데 네. 너 뭐 먹을 거야? 이런 걸 안 물어봐요, 다른 나라에서. 아, 그래요? 일본에서도 안 물어보고요. 서양에서도 안 물어봐요. 근데 너 뭐 먹을 거야? 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가 짜장면 먹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친구가 짜장면 딱 이러면 짬뽕 먹을까?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이 나는 줄 아세요? 그럼 서로 조금씩 나눠 먹어요. 네. 그러니까 나도 상대방한테 영향력을 행사하고 상대방도 나한테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게 주체성 자기예요. 네. 그러니까 한국 직장인들도 왜 사람 때문에 퇴사하느냐 봤더니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힐 수도 있지만 내가 아무리 해도 회사가 안 바뀌니까. 내가 아무리 해도 저 사람이 개선이 안 되니까. 결국 그게 핵심이에요. 무기력. 네. 거기서 무기력 느끼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한테 소통이라고 하는 것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네. 그 사람의 주체를 인정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주체로 만들 때 우리가 코끝이 찡해지는 게 뭐냐면 우리 왜 폭삭소가 쓰다 보면 네. 우리 금명 씨가 아이 낳을 때 그렇죠? 아이 힘들게 낳고 우리 엄마는 나를 18살에 낳았어. 우리가 막 무너지지 막. 네. 눈물. 그러니까 이게 뭐냐? 내 엄마를 주체로 한번 본 거예요. 이런 게 바로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소통의 방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 시선으로 한번 보고 그 사람 시선으로 이 문제를 한번 얘기해 주기. 네. 그러니까 이 한국인의 탄생으로 다시 돌아오자면 이 홍대선 작가가 굉장히 탁월하셨던 게 바로 뭐냐? 이걸 누구의 시선으로 봤냐는 거예요. 이걸 누구의 시선으로. 역사가의 시선으로 본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권력자가 아니라 권력을 많이 가지고 않았던 사람들의 눈으로 오히려 권력자를 보니까 우리가 그들을 견제하고 있었고 우리가 그들을 굉장히 중노동시켰고 네. 우리가 그들에게도 굉장히 말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심리 얘기 너무 들으면 들을수록 재밌는데 진영 씨도 준비한 순서 있잖아요. 아, 그렇죠. 제가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야심차게. 네, 자, 짜잔. 우리 인지심리학자 김경애 교수님의 심리학 실험 베스트 3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3위 한번 보실게요. 네. 3위는 밀그램 복종 실험?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재하 아나운서께서는 아셨을 거예요. 심리학을 저 복성우 하셨잖아요. 근데 심리학사 지금은 윤리적으로 하기 힘든 네. 실험인데 이제 전기 충격을 줘요. 물론 연기예요. 근데 가운을 입고 이제 여기서 가운이라는 건 약간 권위를 상징하는 거죠. 올리라고. 더 올리라고. 근데 진짜 거의 죽을 때까지 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저 사람한테 권위나 권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아무 생각 없이 복종한다. 이걸 보여주는 실험인데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씁쓸한 그런 인간의 네네네. 속내를 보여준 실험이죠. 아, 그러네요. 그렇구나. 그 신념이 여기에서 또 느껴지네요. 자, 그러면 2위 한번 보도록 할게요. 2위 두구두구두구두구 사후 확증 편향 실험? 이건 또 어떤 실험인가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네. 여기 지금 이제 이 촬영장에서 저쪽에 있는 카메라 한 대가 천장에 매달려 있는 게 뚝 떨어졌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 저거 떨어질 줄 알았어. 그러면 제가 심리학자들이 가서 몰랐잖아요. 몰랐으면서. 그렇지. 네. 몰랐지. 되게 재밌는 건 그럴 줄 알았어 라고 하는 사람과
나 저거 떨어질 줄 몰랐어라고 하는 사람과 다음 행동이 달라지더라고요. 오. 내 떨어질 줄 알았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여기 똑바로 일을 안 해서 이래. 이러고 그냥 얘기하고 떠나는데 너 저렇게 떨어질 줄 몰랐어라고 하는 사람은 가서 고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내 그럴 줄 알았어란 말은 하지 말자. 그 교훈을 주는 실험이죠. 그래, 내 그럴 줄 알았어. 듣기도 싫어, 사실. 그러니까 제가 맨날 애들한테 하는 얘기인데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넘어질 줄 알았어. 이제 안 해야겠습니다. 안 해야 돼요. 네. 자, 그럼 대망의 1위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짠! 인지 부조화 실험. 이건 어떤 실험인가요? 아마 심리학 공부한 분들한테 네. 역사상 최고의 실험이라고 하면 거의 10분 중에 5분 이상 아마 이 실험을 뽑을 텐데요. 태도가 얼마나 쉽게 변하는가를 보여주는 실험인데요. 그러니까 재미없는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뒷사람한테 거짓말 해달라 그래요. 어떤 사람한테는 1불 주고 거짓말하라고 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20불 주고 일주일 후에 양쪽 모두에게 물어봐요. 네. 야, 근데 네가 했던 거 재미없던 거 다시 한번 해볼래? 라고 하면 20불 받고 거짓말했던 이지혜 아나운서께서는 미쳤어요. 제가 그걸 왜 해요? 왜냐면 거짓말한 이유가 20불로 정당화되거든요. 근데 1불 받고 거짓말을 해주신 권진영님은 그 나름 묘미가 있던데요. 그러니까 태도를 바꿔버린 거예요. 왜냐면 1불 받고 거짓말하는 사람 되긴 싫거든요. 네. 정말 여러 가지 인간사의 수많은 것들을 행동들을 설명하는 게 바로 저 인지부조화 실험이라서 저는 저게 한번 1등으로 되면 어떨까. 요거를 잘 활용해서 자기 개발에도 많이 쓰이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너무 자기한테 큰 보상, 명품백 아니면 너무 큰 대단한 여행 떠나잖아요. 그럼 다음에 돌아와서 절대로 그 행동을 다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마땅한 상, 그런 엄청난 상을 받을 만한 실마리가 커야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오늘 열심히 일했네. 닭발. 닭발에 계란찜, 어제 드신 닭발. 네. 어젯밤에 제가 먹은. 그런 것들은, 뭐, 그렇게 크지 않은 상이지만 이런 상들은 저의 태도를 계속 일에 긍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야, 역시 잔잔바리 쉐케바리 잔잔바리 칭찬 오늘 또 교훈 얻어갑니다. 너무 재밌네요. 지금까지 우리 김경희 교수님의 심리학 실험 베스트 3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밌습니다. 자, 우리 인지심리학자 김경희 교수님과 함께 책과 인생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한국, 한국인의 미래입니다. 뭐 세대 간에 성별 간에 이런 갈등이 너무 많거든요. 이 한국 사회가 더 행복한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저는 분명히 먼저 전제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낙관적으로 보는 입장이에요. 지금 왜 갈라치기, 갈등, 분열, 시대의 키워드가 되고 있죠. 이거는 분명 뭐 누군가가 그런 걸 조장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불안해서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누구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것도 상당 부분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이가 사춘기가 딱 되면 청소년 시기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바로 뭐냐? 이성을 굉장히 다르게 대합니다. 야, 오지 마. 혹은 나 말 못하겠어. 되게 그러니까 왜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막 같이 손잡고 맞아. 이렇게 손끝까지 빼잖아요. 손잡으라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갈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내가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쓸 수밖에 없는 만병통치의 방법도 아니고 소위 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어쨌든 과도기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갈등이에요. 부모와의 갈등.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성과의 갈등 이런 것들을 막 해보면서 나의 정체성을 일부 확인해 나가거든요. 근데 그걸 중요한 방법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아예 유일한 방법으로 쓰게 하면 답이 없죠. 그럼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갑니까? 미성숙한 인간입니다. 편견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인간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자면 이런 솔루션이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미국 정치인이 직장 내 성희롱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니까 나는 아예 여자 직원이랑 밥을 안 먹어. 굉장히 미성숙한 그런 대처죠. 그 한민 박사의 책 중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선 긋고 있고 막 계속해서 이분법적으로 나가잖아요. 선을 긋고 그 안에서 계속 갈등을 끝까지 유지하거나 아니면 계속 폐쇄적으로 가는 건 한국 사람들의 본질적 측면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를 잘 넘기면
분명히 우리는 그 선을 넘어서 그러니까 선 넘네라고 하는 건 무례하고 그다음에 불손한 행동을 의미하지만 우리가 무언가 화합하려면 선을 넘어야 되거든요. 결국 이걸 하고 우리가 잘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우리끼리 충분히 우리의 특징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그 선을 넘어러 갈 날은 반드시 올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말 요즘 우리가 사는 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너무 놀라울 만큼 변하는데 이런 다가오는 미래 사회에 맞서서 우리 개인이 갖춰야 할 능력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사실 근데 미래 사회라고 하면 이 AI를 빼놓고 진행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항상 이제 미래를 얘기할 때 AI를 부리는 사람이 돼야 되지 AI가 부리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맞아요.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AI는 당연히 패턴이 있는 걸 너무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렘브란트의 그림은 이미 거의 10년 전에 완벽히 렘브란트보다 더 렘브란트처럼 그리는데 피카소의 그림은 되게 못 그려요. 더 못 그려요. 왜냐하면 렘브란트의 그림은 패턴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하던 대로 하는 것이 패턴이에요. 네. 그러면 예전에 하던 것 중에 뭘 안 하고 버릴까? 예전에 했던 것들 중에 뭘 바꿀까? 이거는 패턴이었기 때문에 인간만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우리 팀이 만약에 20명 있는데 신입사원이 2명 들어왔어요. 그러면 야, 이 2명을 우리 20명에 어떻게 하면 잘 적응시킬 수 있도록 도와줄까? 되게 좋은 생각 같지만 이건 패턴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22명이 되죠. 이러면 200명이 됐을 때 완전히 AI가 딱 잡아먹기 좋은 200명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번에 새로운 친구들이 들어왔는데 요참에 요 기회에 우리 뭐 하나 살짝 바꿔볼까? 네. 그럼 약간 바뀐 22명이 되죠. 네. 근데 또 이제 한 명이 새로 들어왔어. 요참에 이 한 명 새로 들어왔으니까 뭐 하나 살짝 더 바꿔볼까? 이러면 조금씩 바꿨지만 이런 조직은 200명이 됐을 때 엄청나게 진보한 조직이 돼 있죠. 새로운 웨이브가 생기는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역사와 전통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살짝 조금씩 바꿔보는 능력. 요걸 저희들이 문화지능이라고 합니다. 문화지능. IQ의 시대가 지나가고 EQ의 시대가 왔는데 이제 이 EQ까지도 AI가 어느 정도 담당하고 패턴화된 정서는 감정은 이제 결국은 컬처 CQ의 시대가 왔다. 저는 한국에서 이 문화지능을 높이는 데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 초점을 맞춰야 되고요. 10년 후, 20년 후에 진짜 예금 복리로 늘어나는 것처럼 큰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우리가 앞에 얘기했던 갈등 문제도 이런 마인드로 대하면 충분히 해결이 되겠어요. 김경현 교수님과 함께 오늘 한국인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는데 이 책을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에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자기 장점 모르는 사람. 네. 그다음에 더 바보 같은 사람은 장점을 단점으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 우리는 분명히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하지만 한국 사람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 그리고 그것에 기반한 차이점을 그리고 변화들을 모른다면 사실 제일 서글픈 거죠. 이렇게 우리가 누구인가를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책. 사실 이 책은 저한테 그래서 니체고 칸트고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책이었어요. 아니 교수님하고 너무 유쾌하게 얘기했는데 진영 씨 어떠세요? 만나시니까? 저는 교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지금 약간 반신욕한 느낌이에요. 뭔가 노폐물이 좀 많이 빠져나간 야. 듯한, 뭐가 해결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자세한 건 만나서 얘기해요. 뭐를 먹으면서까지 정해야 돼. 뭐를 먹을까? 떡볶이? 즉석 떡볶이. 즉석 떡볶이. 즉석 괜찮죠? 네. 네. 그러면 그 먹으면서. 삶은 계란 4개 이상. 야, 진짜 우리 교수님 멘트 하나하나가 많이 배울 게 많네. 그리고 삶의 어떤 행복을 작은 데서 찾으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시안 작가님 간단한 추천평 부탁드릴게요. 이 책이 약간 그런 모습입니다. 그 장르로 보자면 예능, 다큐, 시사, 드라마까지 다 있는. 그래서 굉장히 재밌으면서도 뭐 시선도 확장되고 내가 뭔가 얻는 게 많고 그런 느낌의 책인데 김경일 교수님과의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이 책을 보거나 하면은 둘 다 얻을 수 있거든요. 근데 김경일 교수님과 대화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 책을 보시면서 대체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인생 책방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세요. 인생 책방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 심리학자들이 꼭 드리는 얘기가 있어서 한번 전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은 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느려집니다. 말보다 느린 무언가를 할 때 인간은 그 자체로 치유된다고 하죠. 그래서 오늘 옆에 있는 꼭 한국인의 탄생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책이든 읽으시면서 내 마음을 느리게 만들고 진정시키시고 치유하시는 과정을 한번 해보시면 정말 급변하는 한국 사회에서 오늘 하루 여유를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느리게 읽는데 김경일 교수님 책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꼭 사서 읽어봐야겠다. 복 받으실 거예요. 아, 정말 우리가 요즘 한국을 바라보면은 한숨 난다, 희망이 없다 이런 얘기 참 많이 하는데 오늘 유쾌하게 한국인은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희망을 찾는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국민들 마음 다독이는데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한 두려움은 인류의 가장 오래된 본능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래전부터 설명할 수 없는 것들에 관한 이야기는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죠. 오늘 소개할 책들은 보이지 않는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누군가는 픽션이라 말할 수 있고 누군가는 실제라고 말할 수도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전문가의 서평과 국회도서관과 함께하는 화제의 도서도 준비되어 있으니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상상과 현실 사이 어딘가에 놓인 미지의 존재들을 한번 찾으러 가볼까요? 눈부신 발전의 시대, 사람들은 정체불명의 존재인 괴물을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괴물은 정말로 존재했던 걸까요? 근대 괴물 사기극은 과학과 이성이 세계를 재편해가던 근대의 풍경 속에서 그 틈을 비집고 살아남은 괴물들의 연대기를 추적한 흥미로운 논픽션입니다. 이 책은 18세기 식물학자 칼폰 린네가 함부르크의 히드라를 과학적으로 퇴치한 사건에서 시작됩니다. 진짜 있는 생물이라면 과학적으로 분류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로 기준이 벗어난 생물은 괴물이라는 카테고리로 묶기 시작했죠. 220년 뒤 괴물학의 아버지 베르나드 웨벨망이 등장하면서 괴물은 다시금 주목을 받게 되는데요. 덕분에 신비동물학이라는 학문 영역이 개척됩니다. 책에서는 다양한 괴물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쇼맨 바넘이 조작한 피지 인어부터 외계 생명체를 엮어 탄생한 달의 박쥐인간까지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기묘한 근대의 현장으로 이동한 것 같은 착각이 들죠. 이 책은 단순한 괴물 백과가 아닙니다. 근대 과학사와 사회사, 언론사, 종교사에 이르는 폭넓은 주제를 괴물이라는 렌즈로 조망하며 시대를 관통하는 통찰을 전하는 교양서였는데요. 괴물은 환상이자 허상이지만 언제나 시대의 욕망과 불안을 비추는 거울이었습니다. 근대 괴물 사기극은 괴물을 통해 인간이 쌓아온 과학의 역사, 거짓의 유산, 그리고 상상의 힘을 새롭게 바라보게 해줄 책입니다. 실제로 광선검을 만들 수 없는 걸까? 이 궁금증에 재료를 사서 광선검을 만들기 시작한 한 과학자가 있습니다. 기묘한 과학책은 우리가 만화, 영화, 게임 속에서 한 번쯤 상상해본 놀라운 장면들을 과학의 눈으로 다시 들여다보는 흥미진진한 과학 교양서인데요. 좀비가 과학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이 책은 단순히 말이 안 된다고 부정하지 않습니다. 바이러스의 진화, 뇌의 기능 마비, 전염의 구조 등 생명과학 지식을 동원해 좀비의 조건을 분석하고 실제 가능성을 시뮬레이션 해보는데요. 이 과정에서 인간의 두뇌가 외부 자극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감정과 운동 기능이 어떤 경로로 제어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자는 드래곤볼, 건담, 쥐라기 공원 등 흥미로운 설정들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총 31가지 질문을 던지는데요. 다양한 현대 과학 분야의 실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해답을 내놓습니다. 인간의 불로불사 가능성을 다룬 장에서는 텔로미어와 노화인자, 홍해파리의 생식 메커니즘, 디지털 인간의 저장 방식까지 함께 다루며 독자의 상상력을 넓히는데요. 기묘한 과학책은 과학이 단순히 문제를 푸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상상력을 실현하는 열쇠임을 보여주죠. 당신의 호기심을 자극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지금 이 책을 펼쳐보는 건 어떨까요? 세상이 언제부터 숫자로 계산되기 시작했을까요?
누군가는 숫자를 분석해 세상에 내놓았고 누군가는 정보를 모아 예측하고 통제했는데요. 그 중심에는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데이터의 역사는 인간의 숨겨진 욕망과 감춰진 권력 구조가 어떻게 데이터라는 이름 아래 구축되어 왔는지를 흥미롭게 추적한 책입니다. 이야기는 18세기 천문학자 캐틀레가 인간 사회에도 규칙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낸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통계학이라는 이름 아래 죽음, 질병, 범죄 같은 인간의 삶이 수치화되었고 이는 곧 제국의 정책, 인생학, 행정 시스템에 영향을 주며 세계를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20세기에는 데이터가 2차 세계대전 속 암호 해독 현장에서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무기가 되기도 했고 이후 컴퓨터 과학과 기계학습의 발달로 기업과 국가 권력의 새로운 무기로 진화하기도 합니다. 서평자인 강석호 성균관대학교 시스템경영공학과 교수는 낙관적 기대와 함께 데이터의 과도한 영향력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공존하는 지금 데이터를 어떻게 바라보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 더욱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다 라며 공감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디지털 사회는 숫자로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통제하려 했던 오랜 시도의 결과인데요. 데이터의 역사는 그 복잡하고도 긴 여정을 놀랍도록 명료하고 생생하게 그려내죠. 숫자 속에 감춰진 이야기를 찾고 싶다면 이 책은 좋은 길잡이가 되어줄 겁니다. 국회도서관과 함께하는 화제의 책. 첫 번째로 소개할 책은 아무튼 보드게임입니다. 카드를 꺼내며 시작되는 대화. 말 한 개를 옮기며 조금씩 가까워진 거리. 이기고 지는 것을 넘어서 가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배운 나날들까지. 게임이 끝나면 남는 건 승패가 아닌 추억인데요. 이 책은 보드게임을 통해 써내려간 사람과 시간의 기록을 진하게 담아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책은 화장품은 한국이 1등입니다인데요. 한국 화장품이 어떻게 전 세계인의 시선을 사로잡았는지를 다뤘습니다. 자극 없이도 효과적인 스킨케어, 디자인과 기능을 모두 잡은 감각적인 패키지 등등 K-뷰티는 단순히 화장품이 아닌 기술과 감성이 어우러진 새로운 문화인데요. 이 책은 전 세계가 왜 지금 한국 뷰티에 주목하는지 작지만 강한 혁신의 흐름을 세심하게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책은 리얼 파리인데요. 파리의 감성과 트렌드를 동시에 잡은 최신 가이드북입니다. 에펠탑, 루브르 박물관처럼 유명한 명소부터 시작해 현지인처럼 누리는 로컬 맛집, 쇼핑 거리까지. 파리를 직접 걷지 않아도 그 거리를 느끼고 상상하게 됩니다. 이 책 한 권으로 나만의 파리를 찾아보는 건 어떠신가요?